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의 인생 발자취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는데 김호중 씨가 100억을 기부했는데 이거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네. 소식 들어와 있고요. 류시원 씨가 재혼을 하는데 재혼 상대가 19살 연하라고 그럽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선우은숙 씨 얘기인데 전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네요. 예,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주민에서는요, 극과 극입니다. 리치 스타와 마이너스 스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아기를 불법 입양하고 아기가 숨지자 안매장한 비정한 남녀의 범행이 1년여 만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기를 불법 입양하고 안매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소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동거를 하던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아기를 이제 입양을 시도한 게 지난해 2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혼모를 돕겠다는 제목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다고 하는데요. 이 누가 봐도 개인이 아닌 공식적인 입양기관이 만든 사이트 같은 그런 채팅방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본 10대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를 입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아기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집과 가까운 친척집 근처의 밭에 아기를 안매장했다고 합니다. 멀쩡한 영아가 불법 입양 후 2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혹시 밝혀진 게 있을까요? 아기는 잔병치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또 예방접종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또 병원을 찾아야 되기도 하고요. 접종을 또 많이 맞아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 입양한 사실이 들통이 날까 봐 병원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아프고 난 다음에 뭐 병원을 데려갈 수도 없는 상태니까 아기를 그냥 방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아기가 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아기를 키운 주거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다고 하는데요. 영아를 데려올 당시에 이들이 살던 아파트가 85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여기에 고양이가 14마리, 개가 2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동물들과 아기를 같이 키운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기가 얼마나 병이 많았겠어요. 이 아기가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거기에 있었는지를 알겠습니다. 네. 근데 불법 입양에다가 안매장까지 그 이유가 뭡니까? 애초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또 아기는 이쁘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기를 뭐 이쁜 상황인데 뭐 어떻게 아기를 낳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불법 입양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그 아이를 넘긴 친모의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오픈 채팅방에서 입양을 문의를 했고요. 정상적으로 아기가 입양기관에 입양이 되는 거라고 착각을 했고 그래서 퇴원하는 날 아기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들이요, 1년여 만에 잡힌 거라 그래요? 예, 요즘 아동 유기 사망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전수조사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끄럽기도 했었는데요. 대구시가 아동의 정기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을 하다가 출생 신고는 됐는데 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들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들통이 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다행히 미혼모가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긴 했지만 그 직후에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 신고가 된 아기가 한 번도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네네. 이걸 의심한 대구시에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건데요. 어제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 유기 혐의로 입양한 남녀를 구속했고요. 이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로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저 정신 감정 같은 것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좀 무책임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동물을 한 6마리쯤 기르면서도 아기가 그냥 단순히 이뻐. 예쁘다는 사람을 어떻게 단순히 이쁘다는 그러게 생각만 하고 아기를 지정신인가 이상하게 싶어요. 생각합니까? 예. 네. 자, 다음에 시전해 주시죠.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원인이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에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달리 이 진료 수가와 횟수 규제를 받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가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예. 건 아마 체감적으로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사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퇴행성 관절염을 앓던 한 환자는 9개월 동안 무려 350회의 도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럼 거의 뭐 하루에 한두 번씩 와. 찾아가서 도수 치료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이 병원 측은 별도의 검사 없이 회당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의 비급여 물리치료를 시행했는데요. 이 때문에 실손보험 회사는 보험금으로 총 4,300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 만성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또 다른 환자는 양쪽 무릎 주사와 6개월치 한약값으로 1,450만 원 상당의 고가 시술을 권유받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의사가 아니라 상담실장이 설명해 주잖아요. 네. 상담실장이 지인 소개로 600만 원을 할인받을 수도 있고 또 나머지 실손보험 그 금액은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시술, 고가 시술을 권유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환자는 진료비의 80%를 보험사에서 보전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거 흔히 듣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검사하고 하는데 이게 저 보험사 손해도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과잉 진료니까요. 실손보험사 5곳의 지난해 실손보험 통계를 분석해 봤더니요. 대표적인 고가의 비급여 물리치료인 도수치료하고 최충격파 치료에 지급한 보험금이 무려 1조 6천억 원가량 됐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도수치료 횟수와 기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손보험은 4대 상품을 제외하고는 이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 병원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각종 비급여 주사제에 지급된 보험금, 이것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동네 의원 가면 쫙 붙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신데렐라 주사, 백옥 맞아요. 주사, 마늘 주사, 각종 영양제, 이런 것들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병원에 붙여놓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각종 피로회복제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각종 비급여 주사제에 지급된 보험금이 한 5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하고 비교했을 때 64% 이상 늘어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급여 항목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보험금, 실손보험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고, 네. 그건 누구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니 이게 계속 비급여 항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니까 규제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의료비 지급이 가장 많은 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개인당으로 따졌을 네. 때요, 나라가 스위스 다음으로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의료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보험 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 항목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보험 수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맞아요. 의료계가 그런 방식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이제 무릎 주사의 경우에 지난해 7월 의료기술로 인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 뒤에 시술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금 지급액이 지난해 7월 9천만 원에서 12월에 33억 9,900만 원으로 3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겠죠. 이 금융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달 보험개혁 회의를 출범시켰다고 하는데요. 내년 초에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에 그 뭐예요? 노안 수술인가 뭐 이거 할 때 대형 안과 병원 같은데 브로커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브로커 병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거 다 우리 주머니에서 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군가는 배를 불리고. 네. 아이고 참 정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혹시 일본 감기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부평 깡통시장과 국제시장 등에서 이런 일본 감기약이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마약 성분이 소량 함유된 일본 감기약. 도대체 어떤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부산시 특사경에 따르면요, 일본 감기약에 들어있는 마약 성분은 디히드로코데인이라고 하는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법 적발된 일본 감기약에 이 디히드로코데인이 8.34mg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을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 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이나 흥분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는 투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그러니까 적발된 곳 그런 곳들이 꽤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 이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이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총 18곳의 위법 행위를 단속했다고 합니다. 뭐 보면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가 9건, 그리고 의약품 전용 보관소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한 게 2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2건, 또 비규격 한약재 판매가 3건 등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본적인 유입 차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흔히들 말하는 보따리상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사실 보따리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점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부산시 특사경에서도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세관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고요. 국내 유통 경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관을 통한 보따리상 특송 이런 부분에 대한 통관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제 같이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위반 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 후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익명의 기부자가 세종시 공동 캠퍼스 내에 들어설 고려대 세종 캠퍼스 건립기금으로 기부금 100억 원을 쾌척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와,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혹시 뭐 모교라거나 혹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익명의 기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군지 본인이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거 한 10억인가 숫자를 헷갈렸어요. 100억이라고 그래서 깜짝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요. 이 익명의 기부자는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세종시 공동 캠퍼스가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비학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또 고려대 세종 캠퍼스 학생들이 타 대학 연구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고려대 총장은 이 익명의 기부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지역의 산학 연관 협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100억 원은 그러면 세종 캠퍼스 건립을 위해서 쓰일 예정이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지 매입과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대학 측이 밝혔는데요. 근데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저도 이런 대학은 사실 처음 생소한 형태인데요. 보통은 이제 대학이면 그냥 대학이잖아요. 네. 대학에 건물들도 있고 뭐 부지도 마련하고 하는 건데요. 입주기관이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캠퍼스를 조성하는 형태의 분양형 캠퍼스라고 합니다. 이 산학연 합동 이제 일종의 그 클러스터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대학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해서 교사 및 지원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융합 교육 연구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라고 합니다. 2026년 2월까지 착공을 완료해서 개교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100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 매입과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캠퍼스가 또 만들어질지 궁금해집니다. 네. 왜 요즘 대학들도 많이 변화하는 것 그러게 같아요. 말이에요. 예. 이런 선택지가 많이 생기면 특히 지역에 많이 생기면 네. 산학 연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너지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정말 날씨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습니다. 이제 에어컨이 없이는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고 돌아오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씨앗을 뿌린다는 절기 망종입니다. 오늘 내륙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초여름, 한여름 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밤사이 남부지방에 안개가 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1km 미만인데요. 시야 확보 잘하시고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1도로 처음 30도를 넘겠습니다. 예년 8월 초에 해당하는 때이른 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계절의 시계가 무려 2달이나 앞선 겁니다. 이렇게 대기 상하층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소나기가 자주 내립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최대 20mm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합니다.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그늘에서 볕을 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현충일인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휴일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을 이끌어줄 이분들 빼놓을 수 없죠.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쌍큼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연예 라이브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100억 기부했으니 봐달라인데요. 김호중 씨 팬분들 중 일부가 김호중 씨가 최근에 그 팬들이 최근에 4년간 100억 원을 기부를 했으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좀 선처해달라라는 비상식적인 청원을 올려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가운데 또 이 100억 원, 사실 이 100억 원 기부액 중에 4분의 3이 김호중 씨의 앨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부품을 받은 곳 중에 그 앨범 기부를 선호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100억 원의 4분의 3이면 뭐 75억 원 정도가 김호중 씨의 앨범이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김호중 씨의 공식 팬카페 기부 내역에 따르면요. 이 팬덤 아리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아리스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간 기부 총액을 97억 1,260만 원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에 75억 원어치가 김호중 씨의 정규 2집 앨범 52만 8천여 장입니다. 그런데 이 앨범 물품을 총 600여 곳에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물품 기부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절대로 뭐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보도 내용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보도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굳이 팬분들이 이 금액만 이야기를 하지 물품 기부까지 적었어야 했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익명을 요구한 복지센터 근무자가 이 매체에다가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가수들이 컴백을 했다 하면은 팬들이 앨범을 왕창 기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이런 앨범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팬 본인들이 이 앨범이라는 것을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기부라는 이 핑계로 복지센터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 화가 난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이 보도 내용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100억 원 중에 현금 기부한 곳은 없습니까? 한 97억 원 중에 75억 빼도 사실 20억 원 넘게 현금 네. 기부했다. 뭐 이거 적은 금액은 아니죠.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그냥 20억 원 넘게 기부했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필품도 아니고 뭐 이게 이런 부분 75억 원의 앨범이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이 100억 요거가 지금 굉장히 또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건데요. 네. 현금 액수 공개 들으면 이거 진짜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튀르키예에서 지진 났을 때, 대지진 났을 때 2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한 2억 2,500만 원, 또 집중호우로 수재민 생겼을 때도 한 3억 5,100만 원, 또 코로나 성금도 한 1억 원, 또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2억 7천만 원. 요거 근데 이제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75억 대비하니까 앨범에 쓴 돈은 그렇게 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4년간 100억 원을 기부했다 이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일부는 그 앨범 기부라는 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냐 이러면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리꾼들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김호중 씨의 일부 팬들입니다. 이 다수의 팬분들이 아니라 일부 팬분들이 우리 김호중 팬들이 이 김호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4년 동안 약 100억 원이 넘는 이 기부를 했다. 그래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니 우리 호중이 조금만 기회를 달라, 좀 좋게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그래? 100억 원? 한번 뜯어보자. 어떻게 기부를 했는지 뜯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 이 내용을 뜯어보니 실제 봤더니 이게 앨범 기부다라는 사실이 좀 밝혀지게 돼서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 20억 기부라는 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 20억 기부가 좀 묻혀지게 된 것 같아서 사실 연예부 기자로서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 누리꾼들은 이런 반응을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앨범 기부 75억 원어치 한 것은 왜 굳이 넣었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20억 기부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어도 충분히 아름다웠을 텐데 라면서 안타까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기부가 김호중 씨가 기부한 게 아니고 김호중 씨 팬들이 기부했다는 거죠? 네, 팬들이 기부한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일 핵심은 금액이 얼마다가 아니라 네. 기부했으니 봐달라. 이 네. 근본부터 기본 조건부터가 잘못된 네. 발상이었고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팬들은 이건 우리 아니다. 일부 팬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 또 선을 긋고 있네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음주운전 뺑소니로 구속됐지만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거기 사실 여러 뭐 배우도 있고 네. 가수도 있고 뭐 성우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 지금 폐업 수순 들어가는데 지금 뭐 조건 없이 나가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특히 가수들 타격이 크죠.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홍지윤 씨가 먼저 떠났고 또 저희랑 또 방송 함께 한 적도 있었던 연기 씨도. 네. 여기 소속이. 네, 연기 씨도 네, 둥지를 떠난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두 번째 사랑 만난 류시원입니다. 배우 류시원 씨가 최근 또 재혼한 아내가 본인보다 나이가 19살 어리다고 알린 가운데 또 임신 9주차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일단 굉장히 축하할 소식이 전해진 건데 류시원 씨가 저는 놀랐어요. 재혼을 했고 심지어 아내와의 나이 차이가 19살이다. 네,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이 류시원 씨가요, 지난 2010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 5년간의 소송 끝에 2015년도에 이혼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 2020년도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이 아내의 이 결혼 소식 때 뭐 2살 연하라더라, 6살 연하라더라, 당시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때 이 비밀을 지키느라 입이 아주 근질근질했어요. 중간에 사실은 이 부분은 몰랐겠지만 제가 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기사가 나오는 내내 아닌데 두 사람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근데 뭐 당사자들이 안 밝히는데 내가 뭐 굳이 밝힐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기사를 지금까지도 참고 있었는데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이야기를 숨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류시원 씨 이 19살이나 차이 난다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그 당시에 만약 밝혔으면 이혼한 지 사실 5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나이가 꽤 어린 이 신부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서 나이 차이를 밝히지 않았었다라고 류시원 씨가 직접 밝혔고요. 또 비공개로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이 나이 차이에 대해서 뭐 2살 연하라더라 이런
하더라가 이런 루머가 생겼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월에 한 너튜브에 출연을 해서요. 이 아내와 이렇게 큰 나이 차이가 난다, 19살 차이가 난다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이 1972년생인 류시원 씨 왠지 팔을 걷어붙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류시원 씨 올해 연나이로 52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분 나이 33살이네요. 와. 19살 차이다. 결혼 어떻게 순탄했어요? 어느 딸을 가진 부모가 아무리 류시원이어도 사실 지금 우리 딸하고 거의 20살 차이가 나는데 야. 이 나이 차이 때문에 절반의 허락만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도 이 나이라는 벽 때문에 사귀다가 헤어진 적이 있는데 사귀다가 10개월 사귀고 헤어졌다 그래요. 근데 헤어지고도 서로 좀 미련이 있었나 봐요. 딱 그래도 생일일 때, 뭐 생일 축하해, 크리스마스 때 누구랑 보내나 궁금했을까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 요렇게 좀 연락을 하다 이마저도 끊겼는데 헤어지고 나서 3년 6개월이 됐을 때 말하자면은 사귄 건 지금 10개월인데 헤어진 지 그럼 42개월은 거의 4배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아내분이 여성분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생일 축하해. 그런데 이게 또 류시원 씨도 아유 나 그동안 이렇게 오래 안 봐서 마음이 정리됐는 줄 알았는데 또 생일 축하해 이 문자에 또 심쿵 해가지고 밥 한번 먹을까? 오빠 동생으로 밥 한번 먹을 수 있지. 이랬는데 또 이게 인연이 되어서 결국은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류시원 씨보다 16살이 어린 아내. 19살. 19살. 그렇죠. 제가 뺐네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아유, 예민합니다. 16살이랑 그렇죠. 19살 굉장히 큰 차이예요. 네네네. 류시원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결혼 당시에 듣기로도 이 대치동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수학 선생님으로 알고 오. 있었어요. 그리고 류시원 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친다. 요즘은 저보다 더 잘 버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내 자랑에 이제 막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사랑꾼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임신 9주차에 접어들어 이 예비 엄마 대열에 합류한 이 아내의 케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연예 소식 가죠. 네, 연애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진흙탕 싸움 시작입니다. 전 부인인 배우 선우은숙 씨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나운서 유영재 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아주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4월 26일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당시에 이제 유영재 씨의 친동생이 유영재 씨한테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집에 가본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고. 근데 거기 노트북이 있어서 뭘 검색했나 이렇게 봤더니 죽음을 암시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런 단어가 이 검색대에 있더라. 이거 심각한데 그래서 이거 지금 상태가 우울의 수준이 심각하다, 위험하다 이런 판단하에 형을 설득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 들어가는 뒷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죠. 네. 그 유영재 씨의 마지막 근황이 방금 말씀 주신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했다는 거였는데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유영재 씨 입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너튜브에서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내용 조금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최초로 저의 입장을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번 결혼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어찌 속이고 대한민국의 탑 배우, 유명 배우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일단 유영재 씨의 입장을 방금 들어보셨지만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이라는 표현을 보건대 유영재 씨가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 대응을 하기 시작한 이 이유는요. 자신의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지난달 14일입니다. 이 수원 가정법원 이 성남지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을 했고요. 또 법원이 22일 이 소송 관련 자료를
유영재 씨의 법무법인에 전달을 하면서 이 양측의 이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영재 씨 동생이요, 측근을 통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유영재 씨의 상태가 호전이 되면 결혼 그리고 이혼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아주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다. 진흙탕 싸움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전 남편이 변호사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선우은숙 씨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저도 어제 그 법률 대리인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지금 이 선임한 변호사가 상당히 이제 유명 법인, 굉장히 좀 그런 데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이 수임료가 굉장히 비싼 곳 아니냐 하면서 선우은숙 씨한테 결혼 생활 중에 간간히 받아갔던 용돈들, 또 그 본인이 방송으로 번 출연료까지 모두 다 쓰겠다는 거냐,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로펌이어서 깜짝 놀랐던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그 부분 그러면은 그 용돈을 받아갔다는 건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막 번 걸 다 주고 선우은숙 씨한테 용돈을 탔었냐, 그게 아니라 본인이 방송에서 얘기했었어요. 유영재 씨가 이제 관리비만 내가 부담한다. 나머지는 선우은숙 씨가 생활비를 부담한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요 밝힌 부분 중에서 그 뒷부분 방송 출연료로 번 거 다 쓰겠냐 이건 거고,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 아니 용돈 받았어 그것까지 다 이제 요런, 말하자면 여기서의 핵심은 너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쪽에서 추측하는 경제적 상황보다 좀 굉장히 유명한 또 정관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또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진짜 진흙탕 싸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선우은숙 씨는 그 전 남편인 유영재 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기를 하면서 위자료로 350만 원을 청구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한 매체를 통해서요, 선우은숙 씨와 이 유영재 씨의 혼인 취소 소송 인지액이 18,000원인 것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액이라는 것부터 저희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송을 위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러니까 일단 이 3법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단 이 18,000원을 토대로 민사소송 등 이 인지법과 그리고 가사소송 수수료 이 3법에 따라 역산을 해보면 이 청구액이 3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돈의 의미를 이제 이 변호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선우은숙 씨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재판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네,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지금 이제 혼인 취소 소송의 어떤 증거를 확보한 건 아니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애초에 사실혼이 있었다면 이 혼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혼인 취소 소송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혼 관계에 누가 있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제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언론을 보고 알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들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8시 4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 궁금합니다. 네, 본격적인 주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두 분은 어떤 단어를 가장 좋아하고 어떤 단어를 가장 싫어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좋아하는 단어는 단연 행복이죠. 행복. 뭐 돈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뭐니 해도 행복. 뭐니. 네. 또 반대되는 개념, 싫어하는 단어는 불행. 그렇죠. 그래. 만약 뭐 사랑
전 이런 단어 좋아하고 네. 아하. 뭐 우울, 슬픔 이런 단어는 좀 안 좋아해요. 아, 네. 그런 단어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이 리치, 부유한, 뭐 이런 이 리치와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바로 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왜 자꾸 제 마이너스 통장만 점점 리치 얘기를 모르겠는데 연예계에도요 이런 리치와 그리고 또 반대 마이너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 주제는요 바로 리치 스타와 마이너스 스타입니다. 리치 스타와 마이너스 스타. 이게 궁금한데 구분이 되나요? 아, 원래 이렇게 리치 스타, 마이너스 스타 이렇게 딱 구분 짓기는 좀 애매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쭉 마이너스가 된 스타 그리고 또 아주 주식 그래프처럼요. 이렇게 리치했다가 또 마이너스했다가 왔다 갔다 오가던 스타들의 이야기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타 이름이 탁 나오면 이분이 리치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걸 좀 상상해보는 맛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리치 스타와 마이너스 스타 바로 시작합니다. 네, 리치 스타와 마이너스 스타 첫 번째 스타는요. 바로 방송인 정찬우 씨입니다. 정찬우 씨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리치 스타와 마이너스 스타. 리치 스타 아닌가?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리치와 마이너스 아마 그 중간을 아직은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스타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찬우 씨는 지난 2018년도에 공황장애 등 이 건강상의 이유를 밝히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후 별다른 근황이 공개되지 않아서 너무 컬투 모습이 보고 싶다, 정찬우 보고 싶다라는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이런 정찬우 씨가 김호중 씨 사건으로 인해 리치했다가 마이너스 스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근황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또 글로 연결됩니까? 네, 아니 요즘 정말 기사들 좀 확인해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건강 문제로 6년 동안 두문불출했는데 불쑥 이 연예 뉴스 혹은 사회 뉴스에서 이제 이름을 우리가 만나게 됐죠. 5월 9일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한 바로 그 당일에 1차, 2차, 3차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1차가 이제 스크린 골프에서 술을 마셨던 그 2차가 이제 음식점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먹고 3차가 이제 어떤 유흥업소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정찬우 씨도 이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차 그 스크린 골프 때는 제가 있었는데 2차 자리, 3차 자리는 동행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찰이 또 그걸 다 그냥 믿는 게 아니죠. 다 뭐 CCTV 다 확인해 봤더니 맞구나 해서 요번에 어떠한 그 어떤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건데요. 많은 분들은 김호중이랑 정찬우랑 친했어 이럴 수 있는데 또 아시는 분들은 거기 있는 거 자연스러운 관계지 두 사람 관계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 자연스러운 사이. 그래 정찬우 씨하고 김호중 씨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두 사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정찬우 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이 김호중 씨가 소속되어 있는 이 소속사 지분의 약 28.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즉 두 사람의 관계는요. 이 소속사 3대 주주 중 한 명 그리고 소속사 아티스트 이 연예인의 사이로요. 당연히 남보다는 조금 더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찬우 씨가 어떻게 김호중 씨 소속사의 3대 주주가 됐을까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점점 이제 리치 얘기로 다가갑니다. 리치였구나. 아직도 뭐 리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김호중 씨 소속사 3사람이 합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거든요. 이제 근데 그 회사에 처음 시작하는 자본금이 1억 원이었어요. 근데 한 3사람이 대략적으로 3분의 1씩 말하자면 대략 3,400만 원씩 내고 3대 공동 대주주가 되어서 그 회사를 설립했고 여기에 뭐 김호중 씨를 비롯해서 여러 연예인을 영입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김호중 씨와 정찬우 씨는 소속사 아티스트와 소속사 대표로 만나게 됐던 거죠. 2018년이면은 뭐 아직 트로트의 열풍이 불지 않을 때였고, 근데 김호중 씨를 이 회사에서 영입하기 전인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정찬우 씨는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가치로 따지면 여기까지는 리치인데. 네, 이 김호중 씨가 한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요, 이 최종 4위를 기록한 다음에 2020년 3월에 이 정찬우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해당 소속사와 계약을 맺게 됐어요. 그런데 이 트로트 열풍이 정말 강하게 불었죠. 김호중 씨 소속사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이 정찬우 씨와 대표 A 씨는 각자 지분 5%씩, 그러니까 총 10%를 이천주 75억 원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넘겼는데요. 이 거래로 정찬우 씨가 4년 만에 37억 5천만 원의 매각 대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설립 당시에 한 주에 5천 원 정도였었던 이 주식이 4년여 만에 이 한 주에 375만 원까지 상승했으니까 750만 원의 상승을 본 750 배.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의 가치가 이 정도로 뛰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초기 자본금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3,300만 원인데 4년여 만에요. 37억 5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게 굉장히 정확히 놀랍습니다. 말씀드리면 3,300만 원이 30몇 억 원이 된 게 아니죠. 3,300만 원은 33.3%였고 28.3%는 남기고 5%만 팔았는데 5%. 그게? 5%만 팔았는데 어. 그것이 이렇게 30몇 억 원이 됐다. 아. 이렇게 또 정확히 짚어드리면서. 이야. 그런데 요게 제가 이제 처음에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오빠가 입어라 지시했다는 그 대표. 한 사람은 제가 대리운전했어요 하고 거짓 자수한 이사. 그리고 한 사람은 정찬우 씨였던 거예요. 근데 먼저 지금 5%씩 이제 팔아가지고 뭐 유명한 그 C 엔터테인먼트에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30몇 억씩 받은 사람은 대표와 정찬우 씨였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 이사, 이 사람은 네. 아직 33.3%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분도 또 대박이 납니다. 또 뭐 S 어느 미디어 회사에 겨우 3.6%, 겨우 720주만 팔았을 뿐인데 요땐 값이 더 올랐어요. 아까 375만 원이었죠. 지금 더 올라가지고 720주 내주고 36억 원을 현금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한 주에 5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정찬우 씨가 판매할 때는 한 주당 가격이 375만 원으로 뛰었는데 네. 조금 가지고 있다가 3.6% 팔았는데 그 한 사람 이사는 한 주당 가격을 500만 원으로 해서 팔았다. 이야. 5천 원짜리가 500만 원이 어허. 몇 배인가 5만 원. 야, 대단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네, 이게 2023년 하반기에 3.6%의 지분을 산 이 한 회사가 이 김호중 씨의 소속사의 기업 가치를 1,000억 원 가량으로 보고 36억 원 가량에 사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생각하는 이 김호중 씨 소속사의 가치로 따져봤을 때 정찬우 씨가 가진 지분의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요. 283억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찬우 씨를 포함한 김호중 씨 소속사 창업자 3명은요. 모두 1인당 뭐 최소 3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근데 정찬우 씨가 이렇게 수십억 원대의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건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처음 시작보다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주식값이 오르고 미래 가치를 크게 봤던 것 같아요. 매출 자체만 보면 꾸준한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락은 아니지만 네. 들어보시면 이 소속사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공시를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했냐면 2021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21년, 22년, 23년, 3년치가 공시가 돼 있는 거죠. 그 공시 자료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일단 2021년에는 27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에 순이익은 37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듬해를 보면 매출이 256억 원, 뭐 살짝 뭐 한 20억 차이니까 거의 비슷한데 순이익은 14억 원, 3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좀 떨어진 그러네요. 그런 모습을 네. 보였어요. 그렇다면 지난해 말에는 어땠냐? 매출액이 188억 원. 매출은 아예 줄어서 200억 원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요때 그 이제
하면서 매출은 줄었는데 또 순이익은 다시 전년도보다는 10억 원대보다는 늘어서 33억 원으로 매출은 줄었는데 또 순이익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거의 대동소이하게 뭐 줄었다 뭐 늘었다 할 거 없이 조금의 소폭의 뭐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사이 주식은 750배가 상승하고 1000배가 상승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리치인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김호중 씨 이게 음주 뺑소니 사건이 나요. 근데 지금 정찬호 씨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283억 원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정찬우 씨가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두 넘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 283억 원을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호중 씨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청자분들 이런 뭐 의문이 들 수 있죠. 김호중 소속사에 김호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휴지 조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김호중 씨 소속사에서는요. 일단 임직원 분들이 전원 퇴사 소식을 알렸고요. 또 대표 변경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계약 이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전혀 그러니까 전혀 뭐 이 부분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냥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네. 소속사에서 이야기를 해서요. 어제 저도 이제 많은 그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많이 멘붕이더라고요. 많이 멘붕이고 당장 이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소속사 정리를 앞으로 또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바로 만나보죠. 네, 리치 스타와 마이너스 스타 두 번째 스타는요, 바로 장동민 씨입니다. 장동민 씨는 뭐 억소리 나는 상금을 획득한 포커 플레이어로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굉장히 그 개그계 브레인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한 장동민 씨, 지난해 초 베트남에서 열린 이 아시아 포커 챔피언십 하이롤로 부분에서요. 이 우승을 하면서 약 1년 동안 포커로 벌어들인 누적 상금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장동민 씨의 목표가 뭘까요? 2028년도 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포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은데 그때요, 이 포커 국가대표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근데 장동민 씨가 진짜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사업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발명과 특허 출원을 굉장히 매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포커 상금만으로도 남의 그 보통 사람들의 연봉 이상인데 개그계 에디슨. 근데 저 이거 실용화되는 걸 보고 싶은 제품. 요거를 또 개발을 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 이제 페트병 이제 물 마시잖아요. 뭐 여러 음료 같은 것도 마시고. 근데 이거 재활용 버릴 때 거기에 붙어 있는 막 비닐 떼려면 어렵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자마자 요게 지금은 없지만 여기 만약에 상표가 있다 치면 뚜껑을 열자마자 여기에 비닐이 같이 벗겨지는 요거를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021년에 특허 제대로 출원해서 1년 뒤에 2022년에 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진짜 아이디어 좋네. 그죠? 최근에는 라벨 없는 페트병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라벨이 이렇게 탁 하면은 같이 같이 스르륵 이렇게. 네. 야, 저 아이디어 어떻게 내놓게 된 거예요? 장동민 씨에 따르면 이 인생의 변화 덕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태어난 아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기가 생기면서 실제로 일상생활에 여러 이 많은 관심이 생겼다고 해요. 어느 날 페트병 라벨지를 직접 이렇게 막 분리를 해서 버리는데 불편함을 느끼면서 불만이 많잖아요. 내가 이걸 왜 직접 떼고 있지? 라고 하면서 너무 안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밖에서 음료를 마시면 이거 거의 분리배출하지 않고
그냥 버리게 되더라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비자가 이 마실 때는 라벨지가 있고 소비자가 이게 딱 뜯었을 때 뚜껑을 열 때 라벨지가 그냥 차라리 함께 딱 분리가 되면 어떨까라는 이 생각이 번뜩 들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앞서 영상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좋다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실제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부가 주최하는 그 환경창업대전에 나가서요. 상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입니다. 환경산업대전에서 3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동 주최사인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장상. 그 기술원의 원장상을 받았고 당시 언론 인터뷰에 저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장동민 씨 아이디어가 상용화되면 분리수거할 때 너무 편하겠는데 이게 국가 지원까지 받게 됐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5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 사이에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자본금이 얼마가 됐냐면요. 4억 4,988만 원, 거의 4억 원을 지원받는. 우와, 장동민 씨 정말 잘 되고 있네요. 네. 근데 저도 사실 분리수거 하면서 매번 이렇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분류하기가. 근데 일상 속에 이런 불편한 순간들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실천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장동민 씨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실천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장동민 선배님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장동민 선배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코미디를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코미디의 기본이 원래 공감대를 찾는 거거든요. 이런 공감대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반전을 줄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웃기는 건데 이런 과정이 바로 사업에 적용이 되면서 정말 괜찮아, 아유 귀찮다, 이거 짜증나 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더 나은 식으로 발전시킬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이 과정에서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이 코미디 덕분에 어렵지 않게 사업을 또 시작할 수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장동민 씨는 개그계 에디슨 닭뼈 이 발명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장동민 씨 최근에는요 기저귀 가방을 발명을 했다라고 해요. 이 개그계 에디슨 다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기저귀 가방을 발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외출을 할 때 이 육아를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외출할 때 기저귀 가방을 들고 가는데 그게 대부분 여성용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가방을 들게 되니까 생길 게 또 많다. 그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기저귀 가방까지 발명하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근데 뭐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만 하면 리치의 길을 걸을 수 네. 있지만 이게 실패하면 맞아요. 야, 이거는 좀 타격이 크거든요.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장동민 씨가 이렇게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 맞벌이 하시고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할머니랑 판잣집에 살았는데 옷이 없어서 체육복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멋진 점퍼를 하나 사주셨는데 그만 도둑으로 몰렸다고 그래요. 왜냐? 반 친구가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고 왔다가 어머 저 학교에 두고 갔는데 다음 날 오니까 없어요. 이렇게 돼 있었고 어머나 똑같은 디자인 옷을 장동민 씨가 입고 있네요. 한순간에 도둑으로 이 장동민 씨가 몰리게 된 거예요. 이 선생님한테 교무실로 호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앞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너 이 옷 어디서 났어? 그래서 장동민 씨가 이거 그냥 어머니가 사주신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점퍼를 딱 벗기고 1교시부터 무려 점심시간까지 그럼 거의 뭐 4시간, 3시간인 것 같은데 그 오랜 시간을 이 체벌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해가 내가 아이고 이거 엄마가 사준 거라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해가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장동민 씨가 그제서야 뭔가 심각성을 느껴서 이거 그냥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맞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저 점퍼 주었습니다라고 거짓 자백을 아이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봐라 이 너 끝까지 거짓말했잖아라고 하면서 점퍼를 빼앗기고 매를 더 맞았는데요. 이때 장동민 씨가 한 가지 딱 결심을 하게 되면서 사업
사업에 매진하게 됐더라고요. 이야,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라고요. 맞아요. 그럼 7살 때인데. 네. 야. 정말 장동민 씨 점퍼 사건을 사실 부모님한테 끝까지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조숙했다고 합니다. 이 장동민 씨가 부모님이 엄청 이 가난한 환경이라서 일을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주말도 없고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도 일을 하는데 가정 형편이 도무지 나아지질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장동민 씨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집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겠다 마음 먹었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리치 스타가 됐을까요? 됐어요. 장동민 씨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돈 벌고 제일 처음 한 일이 우리 집 식구 사는 집을 이 판잣집 산 서름 때문일까요? 넓은 데로 옮길 거였다. 무려 4배 크기의 아파트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저 개그맨 전성기 시절에 연수입 아니고요. 월 수입이 3억 원이었어요. 은영 씨 뭐 하고 계세요? 저 월 수입이 3억 원이래요. 세상에 300도 안 되는데. 분발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월 그러면 수입이 3억 원.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도 사고 이랬다면서요? 뭐 원주에 뭐 무슨 150평짜리 집?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오. 장동민 씨가 이 방송도 사업도 열심히 한 결과 원주의 말씀처럼 150평짜리 집을 이제 만들게 된 건데 이 전원주택을 직접 지었어요. 근데 150평짜리 집이잖아요. 방이 무려 10개라고 합니다. 이 집을 직접 지어서요. 결혼 전까지 가족과 함께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제가 방금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 장동민 씨 알고 보면 16년 차 사업가입니다. PC방 사업을 16년 동안이나 했는데 지난해 11월 이 방송 기준으로 전국에 약 160개 지점이 있다라고 스스로 밝혔어요. 그리고 2020년 기준 한 달 최고 매출이요.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근데 최근엔 또 가족 때문에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동민 선배님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모든 게 다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아내분이 매운 음식을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해요. 근데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만 이 유명한 매운 김치 그게 또 아내분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이 매운 김치를 1년 6개월 만에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딸이 갖고 노는 장난감 있잖아요. 그게 또 이 세균 박멸 그리고 향균 코팅을 걱정하다가 이 분야에 관한 사업을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이디어 뱅크네요, 뭐. 대단하네, 대단해요. 장동민 씨는 어떤 결핍이 어떤 지분의 그러네. 불을 불러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장동민 그렇죠. 씨는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전에 몇 번 설화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말만 신중히 하시면 계속 리치실 겁니다. 네. 자, 다음 스타 얘기 가겠습니다. 네, 리치 스타와 마이너스 스타 세 번째 스타는요. 지난해 한 해 2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벌면서 리치 스타가 된 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이야,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나와야죠, 나와야죠. 네, 우리가 흔히 스타들을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연수입이 200억이 넘는 줄은 몰랐는데요. 네. 자,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연예인의 1년 수익이요. 이렇게 깔끔하게 공개되는 일이 진짜 잘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임영웅 씨의 수익이 공개가 된 건데요. 임영웅 씨의 2023년 연간 수익이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임영웅 씨 소속사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임영웅 씨의 지난해 수익은 1년간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가수 활동에 대한 정상금이 193억 원이에요. 그리고 미지급 정상금이 지금 31억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게 있고요. 그리고 소속사 주식을 임영웅 씨가 5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배당금이 지금 10억 원이 있고요. 이걸 다 합치면 제가 산수를 따다다다닥 해보니까 총 234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데뷔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데뷔일에 가장 많은 액수라고 하면 그러면 연간 수입이 그동안은 어땠는지 말도 안 나오고. 지금 임영웅 씨가 바로 궁금한데요. 네. 꾸준한 성장 속에 꾸준하게 이 수입이 늘고 있는 스타인데 바로 전년도 2022년도 연간 수입 이것도 당연히 이 금융감독원 전자 시스템에 들어있는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겁니다. 요거가
2022년도에는 193억 원을 받았더라. 와. 본인이 뭐 이렇게 공연하고 이래서 번 돈 정산받은 거, 그리고 주식 50%, 지분 50% 가지고 있는 거 회사에 그거 배당받은 거 합하니까 193억 원이더라. 우리는 이제 이 193억 원만 해도 정말 으악 이럴 텐데 한 중견 이 가요 기획사의 대표는 매니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요거 영웅이가 이걸 살살 벌어서 그 회사가 물고기 엔터테인먼트가 살살 벌어서 요 정도예요. 뭐 지난해 뭐 200 몇십억 내가 나랑 같이 일했으면 임영웅한테 떨어지는 돈만 500억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잠재적 가치가 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작정을 하고 벌면 한 2배는 벌 텐데 그렇죠. 임영웅 씨가 그렇게 막 그 돈에 몰리는 일을 하지 않는군요. 왜냐하면 방송하지 않고 이거 행사하지 않고. 아. 이야. 네,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처럼 윤영웅 씨는요, 방송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는 연예인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순수히 정말 음악 활동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이 임영웅 씨 소속사 감사 보고서에도 딱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2022년 음원, 음반, 공연 수익은 약 275억 원이에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난 2023년 같은 부분 이 수익은요 248억 원이거든요. 약 27억 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으면 인기가 더 올라왔으니까 왜 우리가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콘서트 횟수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임영웅 씨가 2022년도에는 약 10번의 콘서트를 열었는데 2023년도에는 7번의 콘서트만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광고 수입 역시 38억 원에서 약 16억 원으로 한 20억 원 정도가 떨어진 금액입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분야의 광고를 다시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수익 다시 한번 오를 것으로 예측을. 으아. 사실 너무 임영웅 부럽네요. 씨가 그 1인 소속사잖아요. 임영웅 씨의 활동이 줄어들면 회사 수입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2022년보다 3년 늘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유튜브 하잖아요. 와. 이게 2022년도에는 유튜브로 번 돈이 8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6배 늘어서 무려 50억 원. 사실 뭐 구독자 수도 163만이고 쇼츠 구독자도 거의 31만 명에 육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억억 소리가 나는 유튜브를 운영 중입니다. 네. 임영웅 씨 방송 출연 안 하고 행사 안 하고 콘서트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온전히 음악을 하겠다 이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그 임영웅 씨가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똑똑한 행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팬들과 굉장히 집중을 하겠다, 팬들과 소통에 집중하겠다라고 보여져요.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팬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이 자신을 좀 더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왜 우리가 나훈아 씨의 예를 생각해 보면 나훈아 씨가 방송에서 자신의 모습을 노출하지 않아도 우리가 찾아가서 보는 아티스트가 됐잖아요. 콘서트를 통해서 노출하는 아티스트가 되다 보니까 이 신비로움이 아직까지도 있고 계속해서 그 생명력이 70대까지도 있거든요. 저는 임영웅 씨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싱어송라이터의 모습도 퍼포먼스의 이 모습도 그렇고 포스트 나훈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임영웅 씨가 뭐 지역 축제나 행사를 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이야기 나왔던 500억 원? 더 될 것 같아요. 저는. 500억? 되죠. 더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최 기자가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임영웅 씨는 정말 현명하게 내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이미지 소비를.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길게 갈 수 있는 장기 전략을 택한 건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행사했으면 방송도 막 나왔으면 500억 이상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500원이라고 하네요. 세상에 500억이 이렇게 안 지날 수가 있나. 그런데 사실 지난해 방송 나왔었잖아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특집쇼 했잖아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영웅이가 언제 TV에 나오나 콘서트 못 가고 티켓 구하기 힘들잖아요. 기다리다가 TV 보고 기다리다가 이 굉장히 어떤 돌아가신 그런 분이 있다. 이 팬의 사연을 접하고 이런 분이 또 생기면 안 되겠다. 나 TV에서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분 생기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빨리 방송에 출연해야지 해서 그때 나훈아 씨처럼 마치 이미자 씨처럼 그렇게 TV에 출연했었죠.
네. 그리고 또 광고 계약 조건에 팬들을 위한 특별 조항을 넣기도 하고 이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4월에 건강기능식품 모델이 된 가수 임영웅 씨가 광고주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바로 상품을 구매한 모든 분들에게 굿즈를 증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팬들 사이에 위화감을 좀 방지를 하고 모든 분들한테 아주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또 출발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임영웅 씨 팬클럽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개설한 지 7년 만에 2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수가 얼마만큼이냐? 포천시와 가평군의 인구를 합친 규모라고 합니다. 이야. 임영웅 씨 보면 정말 와 소리 나고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게요. 그 긴 힘든 무명 시절을 또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의 임영웅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영웅 씨 우리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다 봤어요. 막 군고구마 장사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뭐 가구 공장에서 가구 나르고 이랬고 겨우겨우 그래도 내가 서울에서 활동해야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하고 서울에서 와서 월세살이 했는데 그 집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겨울에는 보일러 안 나와서 냉방에서 자야 되고 여름엔 당연히 에어컨 없어서 2년을 폭염을 견뎠는데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집 샀다는 거 소개해 드렸었죠. 방 5개, 화장실 4개, 89평, 51억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우리가 이 소식 전하면서 51억 전액 현금을 냈다 이랬는데 오늘 2022년 수입을 보니까 그거 뭐 이거 뭐 103억 벌었는데 현금으로 낼 수 있겠다 싶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팬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노래하는 임영웅 씨 말고요. 연기하는 배우가 된 임영웅 씨의 모습도 볼 수 있다고요. 네, 임영웅 씨는 이 마무리된 이번 콘서트에서요. 이달 초 발매된 이 신곡 온기 뮤직비디오로 활용된 이 단편 영화 일부를 깜짝 공개를 해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 6월 중에 풀 버전이 OTT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OTT도 엄청나게 또 가입자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 연기에 대한 이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연기 선생님께서 제법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다. 그래서 자신감이 붙은 상태다. 코미디, 액션, 로맨스. 나 로맨스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요. 반응이 좋다. 커플 연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이 하고 싶은 장르도 딱 집었으니까 왠지 또 임영웅 씨랑 호흡 맞추고 싶은 이 배우들이 또 굉장히 좀 두근두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수 임영웅에서 배우 임영웅이 된 모습도 연예부 기자로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 인터뷰하고 싶어요. 자 다음 스테이지 갑니다. 네, 리치 스타, 마이너스 스타. 네 번째 스타는요. 마이너스 스타로 구설수에 오른 임영규 씨입니다. 1980년대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죠. 임영규 씨 원조 리치 스타라고 들었는데 그쵸? 지금 근황 듣고 싶네요. 그쵸. 뭐 그때 선배 배우들도 없던 자가용을 타고 다녔던 임영규 씨. 집에 식구가 7명인데 18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11명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원조 리치였고 심지어 아버님한테 받은 상속한 금액만도 165억 원이었는데 미국 갔더니 할리우드에 여기 누구 스타가 살던 집이야 이거 사. 여기다 투자해. 이래가지고 무려 165억 원을 2년 6개월 만에 날리고 돌아왔던 원조 리치였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근황이 또 전해졌죠. 네,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임영규 씨가 한 중년 여성 A 씨의 돈을 2억 원을 갈취했고 계획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먼저 임영규 씨와 중년 여성 A 씨 어떻게 만난 거예요? 어떤 가게를 하고 계셨고 여성분이 손님으로 왔대요. 뭐 말도 잘하고 뭐 텔레비전에 옛날에 나왔던 사람이니까 호감이 갔는데 이렇게 이분이 이미 가게 사정이 어려운데 나 있잖아 좀 있으면 출연료가 1억 5천만 원이 들어봐. 나 조금만 도와주면 그거 넣어줄게.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226회에 걸쳐서 가져간 돈이 2억 원이 넘었고 예상하신 대로 그 돈은 물론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왜 빌린 돈 돌려주지 않고 혼인신고 얘기를 꺼냈을까요? 네, 일단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요. 임영규 씨 이 혼인신고를 제안한 이유 자신의 내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면은 출연료가 통장으로 좀 너한테 받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년 여성 A 씨가 아니 뭐 혼인신고를 애들 장난이냐면서 거절을 했는데 촬영비가 혼인신고한 다음 날부터 들어온다
받겠다라고 이 이명규 씨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 여성 A 씨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이명규 씨 강원도로 떠났고 이 중년 여성 A 씨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이명규 씨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렇죠. 기막힌 사연이 됐습니다. 네. 돈도 안 들어온 거고. 그렇죠. 혼인신고 이후에도 약속한 돈은 들어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빚까지 또 내가지고 중년 여성 A씨의 부채가 아들 명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이명규 씨의 입장은 어때요? 부부 사이에 돈을 갚든 말든 왜 따져? 이런 식의 태도고요. 그리고 출연료 드라마, 영화 촬영한 적 없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김수현이 아닙니다. 그런 1억 5천만 원 출연료에 속지 마세요. 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보고 오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 찾아온 게 실감납니다. 오늘 이번 더위에 절정이 될 텐데요. 한낮에는 시원한 음료와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네, 밤사이 남부 지역에는 안개가 꼈습니다.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는 더욱 서행하시고요. 추돌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31도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일시적으로 돌풍과 벼락이 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낮 동안에는 자외선 차단이 필수인데요. 자외선 차단제의 유통기한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보통은 2년 남짓이지만 개봉 후에는 6개월까지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서 이번 여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틈틈이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지치지 않게 체력 보충해서 더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많이 더울 것 같아요. 네, 적응해야죠. 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